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오늘 밤은 헤르만 헤세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나와 내 삶의 의미. 누구나 살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냅니다. 삶이 너무 힘겨워 침대에 누워서 정답을 찾아 헤매다가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죠. 그렇다고 나의 인생과 운명만을 탓하며 무기력한 일상과 괴로운 삶을 버티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큰 힘을 줍니다. 이 책에서는 데미안 시타르타를 포함한 4개의 작품을 예로 들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헤르만 헤세의 인생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밤 저는 데미안을 통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서 쉽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낭독하기가 편했고 무엇보다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밤잠 이루지 못한 날들이 많으실 텐데 헤르만 헤세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르만 헤세 인생 수업 나와 내 삶의 의미 유노북스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1장) 마음에서 솟아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데미안에서 찾은 나 자신. 내가 알던 세계를 깨고 나와야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데미안의 머릿말에 나오는 문장이다.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완전한 모습이 된 적은 없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완전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했던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시도이자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다. 정체성이란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 많은 갈등과 절망, 혼돈을 경험하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형성한다. 하지만 자아 정체성은 한번 획득했다 하더라도 30대, 40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허물어질 수 있다. 사춘기 때 겪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나이가 들어 다시 한번 겪게 된다는 것이다. 헤세의 글과 만난 융심리학. 헤르만 헤세는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대표작 데미안을 출간한다. 1919년 헤세에게 개인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종의 자기 치료 시기이자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헤세의 작품들은 대부분 자전적 소설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세는 스위스 베른 지역에서
독일군 포로를 지원하는 활동을 참여하면서 반전운동에 나선다. 그 결과 헤세는 조국의 언론으로부터 가혹한 비난을 받으며 매국노, 배신자,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 게다가 전쟁이 한창이었던 1916년에 아버지의 죽음, 셋째 아들 마르틴의 중병, 아내의 정신병 악화 등 가족의 불행이 겹치면서 헤세도 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린다. 헤세는 1916년 루체른에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제자인 랑 박사에게 우울증을 치료받는다. 그는 랑에게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혀왔던 우울증과 강박증에서 점차 회복된다. 이를 계기로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연구하게 된다. 1917년 9월 7일 헤세는 융과 처음으로 직접 만난다. 데미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10살 때부터 20살 정도가 될 때까지 10여 년간 겪었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닌 헤세의 분석 심리학 연구 결과물이 담긴 것으로 헤세의 연구 결과로 얻은 최초의 문학적 성과다. 데미안은 분석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헤세의 심리학적 인식의 반영이자 자기 치료의 기록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헤세에게 단순한 창작을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였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정신을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영혼의 지도를 고안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먼저 의식이란 자, 그 자신과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의 중심에는 자, 즉 에고가 있다. 자아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는 나를 의미한다.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이 태어난 이후 살아오면서 억압된 충동들과 과거의 기억들로 이루어진 무의식의 층을 말한다. 그런데 융은 살면서 형성되는 개인적 무의식과 달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는 무의식의 심층을 발견했다. 그는 태고적부터 전해지는 고대의 신화, 민담, 종교 등을 비교하고 고찰하여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상징성을 찾아냈다. 이것이 바로 유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무의식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상징을 원형이라고 한다. 융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몇 가지 원형 중에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가 있다. 여기서 자기, 즉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 정신이다. 융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에서 자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헤세가 말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전한 모습은 자기다움, 나다움을 의미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답게 산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누나 아델레 군데르트에게 보낸 편지. 여기서 고유한 삶은 나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나답게 살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나답게 살고는 싶지만 정작 나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사람들이 나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와 자기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먼저 자아와 자기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은 자아라는 어두운 베일에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진짜 나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나를 진정한 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사람들은 왜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까? 왜 자기 자신으로 살기가 그토록 어려울까? 그 이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주로 외부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 결정된다. 우리는 부모, 배우자, 자식, 학생, 직장인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여한 모습대로 살아온 것이다. 이처럼 자기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쫓기듯 살다 보면 가끔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거짓된 자아를 극복하라.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꿈이 무너질 때마다 끔찍한 공허감과 정적, 무서운 위축, 곁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 텅 빈 황량함, 절망감이 몰려올 수 있다. 하지만 살면서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를 얻었다.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나서야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있다. 여기서 거짓된 자아란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한 채 타인의 욕망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아를 말한다. 그대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 차라투스트라의 귀환. 타인이 되는 것, 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고 그들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여기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 이러한 거짓된 자아를 극복할 때 충만한 삶을 얻게 된다. 그런데 왜 거짓된 자아로 살면 안 되는 걸까? 사회적 지위나 돈, 타인의 인정 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거짓된 자아로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과 비교하는 삶은 스스로 컴플렉스에 갇히고 성장을 멈추게 한다. 또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에 사로잡히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이는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아등바등 살면 오히려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충분한 용기를 갖고 진짜 내 모습을 찾는다면 그 과정이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 둘째, 너 자신이 되라. 헤세는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되라는 계율 말고는 개발하고 성취해야 할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다. 너 자신이 되라는 헤세의 말은
진짜 나를 발견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1953년에 쓴 편지. 헤세의 말처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개성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가장 강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보다 이미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다움이란 또 다른 거대한 나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나다움이란 자기 안의 무시개로의 전환이다. 의식 상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아를 자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에 빠졌던 날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가장 소중했던 날들을 떠올려보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면 어두운 베일에 쌓여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내 삶의 의미는 나만의 유일한 잣대로 측정하라. 인간은 각자 물려받은 재능과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헤세는 자신의 삶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고 싶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부여받은 장단점, 편안함과 고난, 재능과 부족함,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나이고 한 번뿐인 지금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주어진 소명에서 찾지 못하고 오직 외부에서 구하려고 한다. 타인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는 삶은 결국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존재를 욕망하고 있다면 이는 자신의 삶을 좀먹는 일이다. 나와 내 삶의 의미가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결정된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내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는 이제 내가 정한다. 헤세는 자신이 인생에서 이룬 일은 세상의 의미와 기준 같은 고정된 잣대로 측정되지 않고 자기만의 유일한 잣대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 헤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일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이 일어난다. 결혼 실패로 인한 상처, 부도난 사업,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질병과 건강 악화, 가족의 냉대,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출세 욕구의 좌절 등은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든다. 갑작스러운 정체성의 혼란은 무기력감, 절망감,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삶을 위기에 빠뜨린다.
자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내 삶을 확고부동하게 받쳐주는 것들이 흔들릴 때가 오히려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 내 시선은 점점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삶은 자기 무의식의 세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오직 각성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고통스러운 삶과 결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절망스러운 삶을 안겨주었던 주위 환경, 주어진 역할, 탐욕 같은 부정적인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내 안에 잠든 잠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내 삶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 힘을 받아들일 때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도착하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온전한 모습을 찾는 여정은 오직 방향만이 의미를 지닌다. 우리 안에 이미 열려있는 내면의 문을 발견하라. 중요한 것은 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을 찾는 것이다. 친구들, 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끌어안아라. 그림자.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조그만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아득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당시 그는 10살이었다. 그 당시 싱클레어는 이 세계가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세계는 밝은 세계이자 아버지의 세계로, 그 세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어두운 세계로 소란스럽고 음침하며 폭력적인 것이 존재한다. 이 세계는 도살장과 감옥, 술주정꾼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두 세계는 매우 가까이 맞닿아 있었다. 그렇다면 싱클레어가 말한 두 개의 세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데미안에서 두 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상징한다. 밝은 세계는 의식의 세계를, 어두운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 두 세계는 대극을 이루고 있다. 융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대극이란 어떤 상태의 극단적인 성질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극은 따뜻함과 차가움, 밝음과 어둠, 남과 북, 건조함과 습함, 선과 악,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헤세는 자신이 겪었던 이러한 정신적 세계의 대극을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이를 데미안에 담았다. 그림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싱클레어는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라는 학생과 어울리게 된다. 그는 술주정뱅이 재단사의 아들로 힘도 세고 거친 13살쯤 된 아이였다. 싱클레어는 크로모와 같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싱클레어에게 크로모는 무서운 존재였다. 싱클레어는 그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다. 자신이 과수원에서 사과가 가득 든 자루를 통째로 훔쳤다고 거짓말하고 맹세까지 한다. 크로모는 과수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싱클레어는 자신의 저금통을 깨뜨려 크로모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 이제 그의 소나기에 잡힌 싱클레어는 자신의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었던 밝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둡고 낯선 바깥 세계에 붙잡혀 쓰디쓴 죽음의 맛을 보았다. 그 후 싱클레어는 크로모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악몽을 꾸는데 싱클레어의 꿈속에서 크로모가 그림자처럼 함께 살고 있었다. 이처럼 헤세는 융심리학의 그림자라는 개념을 크로모로 의인화하고 있다. 크로모는 싱클레어라는 자아의 그림자다. 그러면 융 분석 심리학의 그림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한다. 그림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자아에 의해 억압된 성격과 죄의식을 담고 있다. 융은 그림자는 원래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이지만 때때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림자는 의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무의식이다.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즉 개성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난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림자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불쾌한 일이며 많은 사람을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융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그림자와의 만남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에서의 첫 번째 담력 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다. 물의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 여기서 물은 무의식을 의미한다. 페르소나로 가려져 있었던 자신의 얼굴을 충실하게 내보인다. 즉, 무의식의 거울은 가면 뒤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얼굴을 낱낱이 보여준다. 하지만 자아는 자신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림자는 타인에게서는 아주 쉽게 발견하지만 자신에게는 있는 줄도 모르던 성질이나 충동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림자는 보통 이기심, 정신적 나태, 부주의나 비겁함, 정도를 넘는 소유욕, 비현실적인 공상, 음모, 책략 등이다. 융의 수제자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인간과 상징에서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친구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할 때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다. 친구의 지적이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내면의 상처를 건드려 분노가 느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인이 나의 결점을 비난하는 그 순간, 이때까지 전혀 의식해 본 적이 없는 그림자의 일부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충동적인 행위나 무심코 저지르는 부주의한 행동을 통해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경우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엉겁결에 입에서 욕이 툭 튀어나올 때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날 때 바로 그림자가 나타난다. 또한 그림자는 집단적인 감염에 훨씬 허약한데 자기의 그림자나 타인의 그림자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혼자서는 그러지 않다가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질 때다. 그 집단에 합류하지 못하면 바보가 될 것만 같아 일시적 충동에 몸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로 꾸며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싱클레어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온갖 종류의 나쁜 짓거리를 자랑 삼아 떠벌릴 때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세 번째, 꿈에서 그림자가 자신과 동성인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크로모가 자신을 학대하는 꿈, 자신에게 침을 뱉고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꿈을 자주 꿨다. 싱클레어는 꿈속에서조차 전적으로 크로모의 노예였고 이 그림자로 인해 힘과 활기를 잃어버렸다. 이러한 무의식의 표현인 꿈을 분석하는 일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다. 네 번째,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우다. 투사는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나 태도, 감정 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나 혐오감, 경멸감 등이 느껴지는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투사가 일어난다. 타인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투사를 통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자신의 그림자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폰 프란츠는 이성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유한 그림자를 제어하는데 도움받을 때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위대한 자, 즉 자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다. 어느 날 라틴어 학교에 막스 데미안이라는 전학생이 들어왔다. 데미안은 자기를 의인화한 것이다. 데미안은 크로모에게 시달리던 싱클레어에게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해준다. 그림자를 두려워한다면 그림자에게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게 된다는 뜻이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모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난다. 하지만 데미안은 크로모와는 다른 의미에서 악하고 나쁜 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유혹자가 된다. 그는 싱클레어가 진실이고 옳다고 배웠던 대부분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카인 이야기에서 아벨보다 아벨을 죽인 카인이 용기와 개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도둑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그 도둑이 더 개성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데미안은 신을 위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를 위한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싱클레어는 크로모와 데미안을 통해 처음으로 밝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제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싱클레어는 내적 성장을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가장 불쾌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세. 폰 프란츠는 인간과 상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림자를 적대하느냐, 친구로 대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하지만 그림자라고 해서 반드시 적대 관계는 아니다. 인간의 그림자가 모든 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림자의 긍정적인 특성도 있다. 융은 그림자에서 인간의 어두운 본성 외에 창조적 특성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림자의 힘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림자의 부정적 측면을 억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자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림자는 그 형태가 좋든 싫든 함께 가야 하는 동행인과 같다. 융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무시할 수도 해롭지 않다고 꾸밀 수도 없다고 말한다. 만약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오해할 때 그림자는 적대적인 힘이 되어 자신의 절망감과 무능력을 더 크게 상기시킬 것이다. 둘째, 그림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자신의 그림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작용하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예를 들어, 분노의 형태를 한 그림자가 폭발하기 전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인정한다면 분노가 막무가내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제임스 홀리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림자는 억압된 삶일 뿐 악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림자의 풍부한 잠재력을 이용하려면 우리는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어차피 자기 안에서 그림자와 평생 함께해야 한다면 때로는 져주는 척하면서, 때로는 저항하면서, 때로는 다독거리면서 다스려야 한다. 오로지 소망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을 때 정말로 내 본질이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뿐이야. 그런 경우가 되기만 하면 내면으로부터 너에게 명령되는 무엇인가를 네가 해보기만 하면 그럴 때는 좋은 말에 마구를 매듯 너의 온 의지를 팽팽히 펼 수 있어. 데미안.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융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우선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을 뜻한다라고 말한다. 융은 그림자를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한다. 깊은 우물로 내려가려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협소함을 감내해야 하듯이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이 힘겨울 때 비로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내면의 부유함. 삶을 익숙하게 뒷받침해주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커다란 고통 속에서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삶이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일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림자가 귀띔해 줄 것이다. 삶이 어둡고 힘들어도 욕하지 마라. 운명의 날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난관에 부딪혀도 도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만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삶에 몰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바로 포기한다. 내 인생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뒤죽박죽이야. 난 재능이 한 가지도 없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나는 뭘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아. 난 사랑 같은 건 받을 자격이 없어. 난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누구나 의기소침해 이런 말들을 내뱉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일이 진척되지 않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다. 몇 달씩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운명에 흔들리지 마라. 원래 인생이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그런 것이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무료하고 하찮고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한 채 판에 박힌 일상을 어렵지 않게 이어간다. 그래서 햇세는 이렇게 묻는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걸까? 인생의 첫 발을 내딛던 지난날을 되뇌어 보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가. 그런데 삶에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 그곳에는 좌절과 낭망, 절망과 체념이라는 늪이 존재한다. 그렇게 우연히 다가온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대해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한탄한다. 왜 우리는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왜 운명을 사랑해야 하는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햇세가 말한 운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햇세는 게르트루트에서 운명을 외적인 운명과 내적인 운명으로 나눈다. 외적인 운명이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것을 말한다. 외적인 운명은 피할 수 없고 신이 내린 필연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태어난 나라, 태어난 날, 태어난 곳, 가족, 성별, 과거와 미래, 좋지 않은 경기, 바이러스의 유행, 자연재해, 사건, 사고 등. 반면에 내적인 운명은 본래 타고난 것이며 내 안에 깃들어 있다. 예를 들어 내적인 운명은 스스로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여 만들어낸 운명을 이야기한다. 내적인 운명은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따라서 외적인 운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면 반대로 내적인 운명은 각자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햇세가 운명을 대하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햇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렇게 나를 덮친 외적인 운명은 간혹 나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무언가에 쫓기듯 분주하고 긴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런 불행을 미리 예견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외적인 운명을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은 독약처럼 쓰디쓰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운명이 감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을 혼자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둘째, 자신의 운명을 오롯이 사랑해라. 내 운명을 사랑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사랑하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헤세는 자라투스트라의 기완에서 운명을 엄마와 태아의 관계에 비유한다. 엄마가 태아와 한 몸이며 그 아이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의 운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지금은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무미건조한 일상이 끔찍하게 반복될지라 하더라도 내 운명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더 풍족하고 즐거운 날이 올지도 모른다. 셋째, 운명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운명은 내 안에서의 나와 함께 성장한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성장하듯이 운명도 정신과 영혼 속에서 자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감정, 생각과 행동이 고스란히 내 안에 깃들어 모두 나의 운명으로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운명은 어떤 우상이나 신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다. 운명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맹수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듯이 운명에 맞아 쓰러진다. 운명이 내부와 자신의 가장 고귀한 데서 오는 사람은 운명으로 강해지며 신과 같이 된다. 자라투스트라의 귀환. 내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이다. 그곳은 무한한 가능성을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기 실현이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흔들어 일깨우는 과정이다. 싱클레어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교회의 낡은 집에서 조용하고 아름답게 지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니체의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다. 그는 니체와 함께 살았다. 그는 니체의 고독한 영혼을 느꼈고 니체의 운명을 감지하며 함께 괴로워했다. 니체처럼 엄격하게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싱클레어는 무척 행복했다. 어느 늦은 저녁에 한가롭게 시내를 산책하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운명처럼 마주친다. 다시 만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지금 카인의 표지가 더 뚜렷해졌다고 말한다. 여기서 카인의 표지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의 소중함을 깨달은 각성한 자를 상징한다. 이제 싱클레어도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각성한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모든 사람은 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어서 온전히 그의 작품에 속하는 그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대리석 공장.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초대로 에바 부인을 처음으로 만난다. 그는 에바 부인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동안 늘 헤매고 다녔던 자신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러자 싱클레어는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이렇게 묻는다.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힘든 것인가요? 에바 부인은 침착하면서도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답한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변함없이 충실하다면 당신이 꿈꾸는 것처럼 언젠가 그 운명은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이제 싱클레어는
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지 알았다. 먼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언젠가 내 운명도 내가 꿈꾸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삶의 답은 이미 나에게 있다. 싱클레어는 예전에 커다란 알에서 나오려 애쓰는 맹금을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다. 데미안은 이렇게 답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데미안. 누구나 타고난 운명대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자신을 속박하는 기존의 세계에 갇힌 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생은 한쪽 문이 닫혀야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삶은 모든 경계와 문턱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투쟁의 과정이다. 고통과 고뇌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알에서 깨어나 누구든지 한 번은 운명이 주는 혹독함을 감당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나의 운명을 찾아 떠나는 항해다. 풍파를 만나지 않고 고요히 갈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에세는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누구나 인생의 분기점이 있다.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할 때가 온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어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어떤 날은 좋은 기분이 들다가도 또 어떤 날은 슬럼프에 빠지고 환멸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늘 불안한 삶을 이어가다 보면 그 해답을 바깥 세상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답은 바로 나의 내면에 있다.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한 답은 거대한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은 내면의 무의식에 있다. 싱클레어가 술집을 드나들던 시절에 길에서 만난 옛 친구 데미안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네 안에 있는 것은 그걸 벌써 알고 있어. 이걸 알아야 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야. 데미안.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삶의 고난이 닥쳐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자기를 불러도 이제는 달려올 수 없다고 말한다. 데미안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내부에 귀 기울여 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싱클레어 곁을 떠난다. 싱클레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따금 자기 자신 속으로 내려가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굽히기만 하면 그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싱클레어는 그 어떤 괴로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항상 또 다른 나인 데미안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르 파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 의미를 가진 이 문장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의미한 말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당장 1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삶은 불확실하다. 죽고 싶을 정도로 삶에 지쳐 잠시 멈춰서 있을 수도 있고 삶의 바닥까지 몇 번이라도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괴롭다고 해서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괴롭더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 괴롭고 불확실한 삶은 내가 이미 계획했던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곧 나의 인생이자 나의 운명이다. 내 안에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나를 지탱해줄 믿음직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있다. 바로 자기다. 삶의 가혹한 운명에 맞서려면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인 자기를 깨워야만 한다. 삶이 아무리 더덥고 잔혹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운명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멋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운명은 내 힘으로 거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라. 1장. 마음에서 솟아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데미안에서 찾은 나 자신. 내가 알던 세계를 깨고 나와야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데미안의 머릿말에 나오는 문장이다.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완전한 모습이 된 적은 없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완전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말했던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시도이자 과정을 의미한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다. 정체성이란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는 자신에 대해 많은 갈등과 절망, 혼돈을 경험하며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다. 이렇게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형성한다. 하지만 자아 정체성은 한번 획득했다 하더라도 30대, 40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허물어질 수 있다. 사춘기 때 겪었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나이가 들어 다시 한번 겪게 된다는 것이다. 헤세의 글과 만난 융 심리학. 헤르만 헤세는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필명으로 대표작 데미안을 출간한다. 1919년 헤세에게 개인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종의 자기 치료 시기이자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 헤세의 작품들은 대부분 자전적 소설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세는 스위스 베른 지역에서 독일군 포로를 지원하는 활동을 참여하면서 반전운동에 나선다. 그 결과 헤세는 조국의 언론으로부터 가혹한 비난을 받으며 매국노, 배신자,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 게다가 전쟁이 한창이었던 1916년에 아버지의 죽음, 셋째 아들 마르틴의 중병, 아내의 정신병 악화 등 가족의 불행이 겹치면서 헤세도 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린다. 헤세는 1916년 루체른에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제자인 랑 박사에게 우울증을 치료받는다. 그는 랑에게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혀왔던 우울증과 강박증에서 점차 회복된다. 이를 계기로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과 융의 분석 심리학을 연구하게 된다. 1917년 9월 7일 헤세는 융과 처음으로 직접 만난다. 데미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10살 때부터 20살 정도가 될 때까지 10여 년간 겪었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데미안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닌 헤세의 분석 심리학 연구 결과물이 담긴 것으로 헤세의 연구 결과로 얻은 최초의 문학적 성과다. 데미안은 분석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헤세의 심리학적 인식의 반영이자 자기 치료의 기록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헤세에게 단순한 창작을 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였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정신을 세 개의 대륙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영혼의 지도를 고안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 개인적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먼저 의식이란 자, 그 자신과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의 중심에는 자, 즉 에고가 있다. 자아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는 나를 의미한다.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이 태어난 이후 살아오면서 억압된 충동들과 과거의 기억들로 이루어진 무의식의 층을 말한다. 그런데 융은 살면서 형성되는 개인적 무의식과 달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는 무의식의 심층을 발견했다. 그는 태고적부터 전해지는 고대의 신화, 민담, 종교 등을 비교하고 고찰하여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상징성을 찾아냈다. 이것이 바로 유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무의식이다. 집단적 무의식의 상징을 원형이라고 한다. 융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몇 가지 원형 중에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자기가 있다. 여기서 자기, 즉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 정신이다. 융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에서 자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헤세가 말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전한 모습은 자기다움, 나다움을 의미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답게 산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누나 아델레 군데르트에게 보낸 편지. 여기서 고유한 삶은 나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나답게 살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나답게 살고는 싶지만 정작 나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사람들이 나답게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와 자기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먼저 자아와 자기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은 자아라는 어두운 베일에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진짜 나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나를 진정한 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다. 사람들은 왜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까? 왜 자기 자신으로 살기가 그토록 어려울까? 그 이유는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주로 외부에서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 결정된다. 우리는 부모, 배우자, 자식, 학생, 직장인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왔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여한 모습대로 살아온 것이다. 이처럼 자기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쫓기듯 살다 보면 가끔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거짓된 자아를 극복하라.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꿈이 무너질 때마다 끔찍한 공허감과 정적, 무서운 위축, 곁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 텅 빈 황량함, 절망감이 몰려올 수 있다. 하지만 살면서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나는 무엇인가를 얻었다.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나서야 진정한 자기와 만날 수 있다. 여기서 거짓된 자아란 진정한 자기를 찾지 못한 채 타인의 욕망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아를 말한다. 그대는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존재한다. 차라투스트라의 귀환. 타인이 되는 것, 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고 그들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여기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 이러한 거짓된 자아를 극복할 때 충만한 삶을 얻게 된다. 그런데 왜 거짓된 자아로 살면 안 되는 걸까? 사회적 지위나 돈, 타인의 인정 같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 거짓된 자아로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타인과 비교하는 삶은 스스로 컴플렉스에 갇히고 성장을 멈추게 한다. 또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탐욕에 사로잡히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만족할 줄 모르게 된다. 이는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다.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아등바등 살면 오히려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충분한 용기를 갖고 진짜 내 모습을 찾는다면 그 과정이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진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 둘째, 너 자신이 되라. 헤세는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되라는 계율 말고는 개발하고 성취해야 할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한다. 너 자신이 되라는 헤세의 말은 진짜 나를 발견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진짜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1953년에 쓴 편지. 헤세의 말처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개성에서 가장 좋은 부분과 가장 강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그것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보다 이미 자신 안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다움이란 또 다른 거대한 나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나다움이란 자기 안의 무시개로의 전환이다. 의식 상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아를 자신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에 빠졌던 날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가장 소중했던 날들을 떠올려보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면 어두운 베일에 쌓여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내 삶의 의미는 나만의 유일한 잣대로 측정하라. 인간은 각자 물려받은 재능과 소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헤세는 자신의 삶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고 싶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부여받은 장단점, 편안함과 고난, 재능과 부족함,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나이고 한 번뿐인 지금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주어진 소명에서 찾지 못하고 오직 외부에서 구하려고 한다. 타인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좌우되는 삶은 결국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나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존재를 욕망하고 있다면 이는 자신의 삶을 좀먹는 일이다. 나와 내 삶의 의미가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결정된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내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는 이제 내가 정한다. 헤세는 자신이 인생에서 이룬 일은 세상의 의미와 기준 같은 고정된 잣대로 측정되지 않고 자기만의 유일한 잣대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데미안. 헤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일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이 일어난다. 결혼 실패로 인한 상처, 부도난 사업,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질병과 건강 악화, 가족의 냉대,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출세 욕구의 좌절 등은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든다. 갑작스러운 정체성의 혼란은 무기력감, 절망감,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삶을 위기에 빠뜨린다. 자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내 삶을 확고부동하게 받쳐주는 것들이 흔들릴 때가 오히려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 내 시선은 점점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삶은 자기 무의식의 세계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오직 각성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고통스러운 삶과 결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절망스러운 삶을 안겨주었던 주위 환경, 주어진 역할, 탐욕 같은 부정적인 욕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내 안에 잠든 잠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이다. 내 삶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 힘을 받아들일 때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도착하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다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온전한 모습을 찾는 여정은 오직 방향만이 의미를 지닌다. 우리 안에 이미 열려있는 내면의 문을 발견하라. 중요한 것은 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을 찾는 것이다. 친구들, 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끌어안아라. 그림자.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조그만 도시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아득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당시 그는 10살이었다. 그 당시 싱클레어는 이 세계가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세계는 밝은 세계이자 아버지의 세계로, 그 세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한 원칙들,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어두운 세계로 소란스럽고 음침하며 폭력적인 것이 존재한다. 이 세계는 도살장과 감옥, 술주정꾼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들, 강도의 침입,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두 세계는 매우 가까이 맞닿아 있었다. 그렇다면 싱클레어가 말한 두 개의 세계는 무엇을 의미할까? 데미안에서 두 세계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상징한다. 밝은 세계는 의식의 세계를, 어두운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 두 세계는 대극을 이루고 있다. 융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대극이란 어떤 상태의 극단적인 성질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대극은 따뜻함과 차가움, 밝음과 어둠, 남과 북, 건조함과 습함, 선과 악,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헤세는 자신이 겪었던 이러한 정신적 세계의 대극을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이를 데미안에 담았다. 그림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싱클레어는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라는 학생과 어울리게 된다. 그는 술주정뱅이 재단사의 아들로 힘도 세고 거친 13살쯤 된 아이였다. 싱클레어는 크로모와 같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싱클레어에게 크로모는 무서운 존재였다. 싱클레어는 그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봐 두려운 나머지 황당무계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다. 자신이 과수원에서
사과가 가득 든 자루를 통째로 훔쳤다고 거짓말하고 맹세까지 한다. 크로머는 과수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싱클레어는 자신의 저금통을 깨뜨려 크로머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 이제 그의 소나기에 잡힌 싱클레어는 자신의 유년 생활을 떠받치고 있었던 밝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둡고 낯선 바깥 세계에 붙잡혀 쓰디쓴 죽음의 맛을 보았다. 그 후 싱클레어는 크로머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악몽을 꾸는데 싱클레어의 꿈속에서 크로머가 그림자처럼 함께 살고 있었다. 이처럼 헤세는 융심리학의 그림자라는 개념을 크로머로 의인화하고 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라는 자아의 그림자다. 그러면 융 분석 심리학의 그림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융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측면을 의미한다. 그림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자아에 의해 억압된 성격과 죄의식을 담고 있다. 융은 그림자는 원래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이지만 때때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라고 말한다. 그림자는 의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무의식이다.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즉 개성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난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림자는 자아가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불쾌한 일이며 많은 사람을 겁먹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융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그림자와의 만남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에서의 첫 번째 담력 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다. 물의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 여기서 물은 무의식을 의미한다. 페르소나로 가려져 있었던 자신의 얼굴을 충실하게 내보인다. 즉, 무의식의 거울은 가면 뒤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얼굴을 낱낱이 보여준다. 하지만 자아는 자신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림자는 타인에게서는 아주 쉽게 발견하지만 자신에게는 있는 줄도 모르던 성질이나 충동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림자는 보통 이기심, 정신적 나태, 부주의나 비겁함, 정도를 넘는 소유욕, 비현실적인 공상, 음모, 책략 등이다. 융의 수제자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인간과 상징에서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친구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할 때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다. 친구의 지적이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내면의 상처를 건드려 분노가 느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타인이 나의 결점을 비난하는 그 순간, 이때까지 전혀 의식해 본 적이 없는 그림자의 일부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충동적인 행위나 무심코 저지르는 부주의한 행동을 통해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경우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엉겁결에 입에서 욕이 툭 튀어나올 때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날 때 바로 그림자가 나타난다. 또한 그림자는 집단적인 감염에 훨씬 허약한데 자기의 그림자나 타인의 그림자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혼자서는 그러지 않다가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 옳지 않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질 때다. 그 집단에 합류하지 못하면 바보가 될 것만 같아
일시적 충동에 몸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로 꾸며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싱클레어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온갖 종류의 나쁜 짓거리를 자랑 삼아 떠벌릴 때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세 번째, 꿈에서 그림자가 자신과 동성인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는 크로모가 자신을 학대하는 꿈, 자신에게 침을 뱉고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꿈을 자주 꿨다. 싱클레어는 꿈속에서조차 전적으로 크로모의 노예였고 이 그림자로 인해 힘과 활기를 잃어버렸다. 이러한 무의식의 표현인 꿈을 분석하는 일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다. 네 번째,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우다. 투사는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나 태도, 감정 등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나 혐오감, 경멸감 등이 느껴지는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투사가 일어난다. 타인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투사를 통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자신의 그림자라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폰 프란츠는 이성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유한 그림자를 제어하는데 도움받을 때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위대한 자, 즉 자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다. 어느 날 라틴어 학교에 막스 데미안이라는 전학생이 들어왔다. 데미안은 자기를 의인화한 것이다. 데미안은 크로모에게 시달리던 싱클레어에게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해준다. 그림자를 두려워한다면 그림자에게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게 된다는 뜻이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모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난다. 하지만 데미안은 크로모와는 다른 의미에서 악하고 나쁜 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유혹자가 된다. 그는 싱클레어가 진실이고 옳다고 배웠던 대부분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카인 이야기에서 아벨보다 아벨을 죽인 카인이 용기와 개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도둑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그 도둑이 더 개성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데미안은 신을 위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를 위한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싱클레어는 크로모와 데미안을 통해 처음으로 밝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제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싱클레어는 내적 성장을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가장 불쾌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자세. 폰 프란츠는 인간과 상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림자를 적대하느냐, 친구로 대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하지만 그림자라고 해서 반드시 적대의 관계는 아니다. 인간의 그림자가 모든 악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림자의 긍정적인 특성도 있다. 융은 그림자에서 인간의 어두운 본성 외에 창조적 특성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내면에 깃들어 있는 그림자의 힘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히려 자신의 삶을 창조적인 삶으로 이끌 수 있다. 그림자의 부정적 측면을 억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자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림자는 그 형태가 좋든 싫든 함께 가야 하는 동행인과 같다. 이용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무시할 수도 해롭지 않다고 꾸밀 수도 없다고 말한다. 만약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오해할 때 그림자는 적대적인 힘이 되어 자신의 절망감과 무능력을 더 크게 상기시킬 것이다. 둘째, 그림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자신의 그림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작용하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예를 들어, 분노의 형태를 한 그림자가 폭발하기 전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인정한다면 분노가 막무가내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제임스 홀리스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림자는 억압된 삶일 뿐 악한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림자의 풍부한 잠재력을 이용하려면 우리는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어차피 자기 안에서 그림자와 평생 함께해야 한다면 때로는 져주는 척하면서, 때로는 저항하면서, 때로는 다독거리면서 다스려야 한다. 오로지 소망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있을 때 정말로 내 본질이 완전히 그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뿐이야. 그런 경우가 되기만 하면 내면으로부터 너에게 명령되는 무엇인가를 네가 해보기만 하면 그럴 때는 좋은 말에 마구를 매듯 너의 온 의지를 팽팽히 펼 수 있어. 데미안.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알아야 한다. 융은 원형과 무의식에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우선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을 뜻한다라고 말한다. 융은 그림자를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한다. 깊은 우물로 내려가려는 사람은 그 고통스러운 협소함을 감내해야 하듯이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이 힘겨울 때 비로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내면의 부유함. 삶을 익숙하게 뒷받침해주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커다란 고통 속에서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들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삶이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일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림자가 귀띔해 줄 것이다. 삶이 어둡고 힘들어도 욕하지 마라. 운명의 날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난관에 부딪혀도 도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만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삶에 몰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 바로 포기한다. 내 인생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뒤죽박죽이야. 난 재능이 한 가지도 없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나는 뭘 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아. 난 사랑 같은 건 받을 자격이 없어. 난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누구나 의기소침해 이런 말들을 내뱉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일이 진척되지 않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다.
몇 달씩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거나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운명에 흔들리지 마라. 원래 인생이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그런 것이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무료하고 하찮고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한 채 판에 박힌 일상을 어렵지 않게 이어간다. 그래서 헤세는 이렇게 묻는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걸까? 인생의 첫 발을 내딛던 지난날을 되뇌어 보면 얼마나 가슴 떨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던가. 그런데 삶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 그곳에는 좌절과 낭망, 절망과 체념이라는 늪이 존재한다. 그렇게 우연히 다가온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대해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한탄한다. 왜 우리는 운명을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왜 운명을 사랑해야 하는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헤세가 말한 운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헤세는 게르트루트에서 운명을 외적인 운명과 내적인 운명으로 나눈다. 외적인 운명이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주어진 것을 말한다. 외적인 운명은 피할 수 없고 신이 내린 필연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태어난 나라, 태어난 날, 태어난 곳, 가족, 성별, 과거와 미래, 좋지 않은 경기, 바이러스의 유행, 자연재해, 사건, 사고 등. 반면에 내적인 운명은 본래 타고난 것이며 내 안에 깃들어 있다. 예를 들어 내적인 운명은 스스로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여 만들어낸 운명을 이야기한다. 내적인 운명은 온전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따라서 외적인 운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면 반대로 내적인 운명은 각자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헤세가 운명을 대하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헤세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렇게 나를 덮친 외적인 운명은 간혹 나를 위기로 몰아넣는다. 무언가에 쫓기듯 분주하고 긴박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이런 불행을 미리 예견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외적인 운명을 외면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운명은 독약처럼 쓰디쓰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운명이 감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을 혼자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둘째, 자신의 운명을 오롯이 사랑해라. 내 운명을 사랑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오롯이 사랑하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헤세는 자라투스트라의 기완에서
운명을 엄마와 태아의 관계에 비유한다. 엄마가 태아와 한 몸이며 그 아이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의 운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지금은 그것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무미건조한 일상이 끔찍하게 반복될지라 하더라도 내 운명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더 풍족하고 즐거운 날이 올지도 모른다. 셋째, 운명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다. 운명은 내 안에서의 나와 함께 성장한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성장하듯이 운명도 정신과 영혼 속에서 자란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감정, 생각과 행동이 고스란히 내 안에 깃들어 모두 나의 운명으로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운명은 어떤 우상이나 신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오지 않는다. 운명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맹수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듯이 운명에 맞아 쓰러진다. 운명이 내부와 자신의 가장 고귀한 데서 오는 사람은 운명으로 강해지며 신과 같이 된다. 자라투스트라의 귀환. 내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무한한 잠재력이다. 그곳은 무한한 가능성을 탑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기 실현이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흔들어 일깨우는 과정이다. 싱클레어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교회의 낡은 집에서 조용하고 아름답게 지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니체의 책이 몇 권 놓여 있었다. 그는 니체와 함께 살았다. 그는 니체의 고독한 영혼을 느꼈고 니체의 운명을 감지하며 함께 괴로워했다. 니체처럼 엄격하게 자신의 길을 갔던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싱클레어는 무척 행복했다. 어느 늦은 저녁에 한가롭게 시내를 산책하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운명처럼 마주친다. 다시 만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지금 카인의 표지가 더 뚜렷해졌다고 말한다. 여기서 카인의 표지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에 이르는 길의 소중함을 깨달은 각성한 자를 상징한다. 이제 싱클레어도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 각성한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모든 사람은 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어서 온전히 그의 작품에 속하는 그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대리석 공장.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초대로 에바 부인을 처음으로 만난다. 그는 에바 부인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동안 늘 헤매고 다녔던 자신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러자 싱클레어는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이렇게 묻는다.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힘든 것인가요? 에바 부인은 침착하면서도 애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답한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변함없이 충실하다면 당신이 꿈꾸는 것처럼 언젠가 그 운명은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이제 싱클레어는 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지 알았다. 먼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언젠가 내 운명도
내가 꿈꾸는 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삶의 답은 이미 나에게 있다. 싱클레어는 예전에 커다란 알에서 나오려 애쓰는 맹금을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다. 데미안은 이렇게 답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데미안. 누구나 타고난 운명대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자신을 속박하는 기존의 세계에 갇힌 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생은 한쪽 문이 닫혀야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삶은 모든 경계와 문턱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투쟁의 과정이다. 고통과 고뇌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알에서 깨어나 누구든지 한 번은 운명이 주는 혹독함을 감당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나의 운명을 찾아 떠나는 항해다. 풍파를 만나지 않고 고요히 갈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에세는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누구나 인생의 분기점이 있다.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할 때가 온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어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어떤 날은 좋은 기분이 들다가도 또 어떤 날은 슬럼프에 빠지고 환멸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늘 불안한 삶을 이어가다 보면 그 해답을 바깥 세상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답은 바로 나의 내면에 있다.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한 답은 거대한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은 내면의 무의식에 있다. 싱클레어가 술집을 드나들던 시절에 길에서 만난 옛 친구 데미안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네 안에 있는 것은 그걸 벌써 알고 있어. 이걸 알아야 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해내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야. 데미안.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삶의 고난이 닥쳐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자기를 불러도 이제는 달려올 수 없다고 말한다. 데미안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내부에 귀 기울여 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싱클레어 곁을 떠난다. 싱클레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따금 자기 자신 속으로 내려가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굽히기만 하면 그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싱클레어는 그 어떤 괴로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항상 또 다른 나인 데미안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르 파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 의미를 가진 이 문장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의미한 말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 당장 1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삶은 불확실하다.
죽고 싶을 정도로 삶에 지쳐 잠시 멈춰서 있을 수도 있고, 삶의 바닥까지 몇 번이라도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괴롭다고 해서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괴롭더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 괴롭고 불확실한 삶은 내가 이미 계획했던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곧 나의 인생이자 나의 운명이다. 내 안에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나를 지탱해줄 믿음직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있다. 바로 자기다. 삶의 가혹한 운명에 맞서려면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인 자기를 깨워야만 한다. 삶이 아무리 더덥고 잔혹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운명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멋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운명은 내 힘으로 거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운명을 온전히 사랑하라.